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안녕하세요. 물뚝심송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먼 길을 달려온 느낌입니다. 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오늘 7부 드디어 마지막 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홍승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초장부터 이렇게 막 7편짜리 시리즈물을 계속 같이 해주셔서 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물뚱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마추어고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같이 감싸고 가주시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욕해요.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저런 얘기를 강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대화였습니다. 아까 한 2대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진보정당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투표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투표 잘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투표할 때 어디를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자기 마음이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투표는 해야 됩니다. 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고, 투표로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기권도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가급적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투표하셨을 거예요. 알 수 없어요. 6시 반부터 혹시 투표하고 나오신 거 아니죠? 누가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특히 정당사에서 진보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정당사, 해방 이후 정당사는 독재적 권력에 불붙어 사는 기생정당의 역사와 거기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을 하는 보수적 자유주의 정당 간의 투쟁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불과한 게 아니죠. 되게 멋있는 거죠. 이 두가 주류죠, 주류. 예. 그러니까 이게 주류 권력, 항상 그 메인스트림을 차지하는 정당과 그 메인스트림이 민주주의적 원칙을 위배하고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당의 싸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사실 공화당류 정당은 권력지향적이잖아요. 네, 대놓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나 이쪽 당을 보고 수구, 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수구라면은 왕정복고파라든가 훈구파 이런 게 수구고 지금도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한국 사람은 뭐가 어떠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절대적인 왕이 있어야 한다. 누가 확 휘어잡고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구예요. 전두환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참가비 받고, 가스통에 불 지르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수구도 아니고, 현실적 꼴통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그분들보다 엄마 부대의 활약이 더 대단해서. 예,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아주 추한 거래에 불과한 거니까. 엄마인 저도 부끄러워요. 예, 그러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된다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건 어느 쪽이건 간에 불문하고, 동원에는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세요. 자유당도 그랬고 공화당도 그랬고 지금의 새누리당까지도 메인스트림이다 보니까 보기에 멋있어요. 왜 뭔가 그러냐면 있어 보이고. 네, 일단 외모적으로 외모 사람 얼굴이 아니라 당의 구조나 형식. 공화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정당의 조직을 가졌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멋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전문성도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여유도 있어 보여요. 여유도 있죠. 예. 지지자들도 많습니다. 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견고한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고 이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메인스트림들입니다. 지금 솔직히 새누리당을 지지하시거나 그 새누리당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독점적인 카르텔,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자 하신다는 거.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네. 그분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메인스트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이라고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쪽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뭐 전 재산 걸고 하는 거예요. 올해 보니까 특별히 더 힘들 것 같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쪽도. 근데 이분들에게 없는 게 딱 하나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내가 사력을 다해서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안에 못 들어간 약자들은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 아직도 이 세상은 정글이고 약육강식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뭐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잘난 놈이 이긴다 이런 논리인 그렇죠. 거잖아요. 함께 산다. 뭐 그런 거 정신은 굉장히 진보된 문명적 발상이거든요. 근데 원래 인간들도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아직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인 거죠. 그러니 점점 세대 간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화당 시절 해방 직후부터 따져보면 해방 직후 자유당은 반공주의로 뭉친 겁니다. 반공주의로 뭘 뭉친다는 게 되게 우스운 거죠. 어떤 태제에 대한 안티태제가 주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핵심이 없는 거죠. 저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겠죠. 뭘 반대하는 게 뭐 한때 뭐 반공이 국시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국시가 뭘 반대하는 게 국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를 하자는 게 국시가 돼야 되죠. 뭐 그런 그 반공주의로 뭉쳤었고 공화당 시절에는 반공보다는 개발, 재건, 재건과 개발. 저 방금 토건 나올 뻔했어요. 그 재건에서부터 토건이 이어지는 거죠. 뭔가를 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지나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 민정당 시절에는 경제성장. 네. 그때는 세계적인 호황기여서 경제성장이 굉장히 쉽게 됐었죠. 네. 미친 듯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걸로 뭉쳤고 그 성장의 혜택을 나눠먹기 위해서. 요즘엔 뭘로 뭉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뭉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너무 그렇게 하면 저희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사실만 얘기할 뿐입니다. 저는 뭐 나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뿐이죠. 그냥 공주님을 좋아하나 봐요. 향수 같은 것도 있죠. 성장 시기에 대한 향수로 뭉쳐 있을 수도 있죠. 그 시절이 좋았고 다시 그 시절을 재현하자. 이런 거로 뭉쳐 있을 수도 있죠. 이에 상대하는 민주당 계열은 이제 이승만에 저항하다가 박정희에 저항하다가 전두환에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박정희한테 저항하면서 김영삼과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두 걸출한 정치적 거인을 탄생시킵니다. 우리 정치사의 큰 수확이죠. 네. 어떤 역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뒤를 잇는 노무현이라는 시대의 풍운하까지 탄생을 시켰죠. 그리고 그 뒤는 누가 있는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예. 물론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있고 또 전문직 출신 안철수가 엘리트 정치인 안철수가 있지만 이들이 과연 역사에 남을 만한 위인이 될 것인지 그건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그 메인스트림과 그에 대항하는 안티 세력이 무대를 주름잡고 있는 동안 이 사회를 좀 더 문명화시키고자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무대 뒤편에서 팝콘이나 먹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진보정당의 역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좌익 계열의 정당과 진보정당의 역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 진보와 좌익은 또 엄연히 다릅니다. 또 좌익이란 말은 저희 나라에서만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런 네임을 또 얻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또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쓰이는데 네네. 사실 별거 아니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해방 직후에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사, 우리나라의 정당사는 우익 정당과 좌익 정당의 대결 양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양대 정당제도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싸움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경계선 너머의 존재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좌익들은 북한이 쫙 흡수해버리고 남한은 다 우파가 돼버리고 그 남한에는 보수 정당밖에 없는 거죠. 보수 우파 정당밖에. 그럼 남한에 남아있는 진보 정당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겠죠.
남한의 그 분단으로 인해서 좌익 정당들이 남한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면서 남한은 특이하게도 보수 우파 자유주의와 개신교 세력이 결합하는 정치 세력이 메인이 됩니다. 메인이죠. 개신교. 예. 그러면서 그들의 주된 이슈는 역시 반공이라는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반대하는 게 어떻게. 예. 그렇지만 그 와중에 갈려지기 전에 좌파 우파 나뉘기 전에 양쪽 좌우를 아우르던 정당 이전에 정당 같은 조직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건준입니다. 건준도 왠지 좌파의 느낌이 많이 세다라는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진보 정당사를 이야기하면서 건준, 즉 건국준비위원회를 얘기한다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니까 얘기를 해야죠. 네.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 안재홍 등이 해방된 날부터 만들어 활동하던 단체입니다. 정당의 역할을 했어요. 이게 해방 전부터 그 지하 조직이 있었는데 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항일운동했던. 그럼요. 독립운동하던 조직이죠. 그 건국동맹이 해방 직후에 바로 표면으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됐고 이 사람들이 그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위임을 받아요. 인수를 받아요. 위임이 아니죠. 위임은 잠시 맡기는 거고 인수를 받는 겁니다. 총독부에서는 자신들이 패망을 했으니까 질서 정연하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한반도를 떠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커질까 봐 이 자신들이 총독부가 행사하던 치안권과 행정권을 넘겨줄 상대를 찾았어요. 최초로 찾아갔던 그 총독부의 정무총감이었던 엔도 류사쿠라는 사람이 처음 찾아갔던 게 바로 민족주의 진영의 송진우였습니다. 네. 송진우는 인수를 거절을 해요. 왜요? 왠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됐었나? 준비가 안 됐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거절을 합니다. 아니 한국인의 미덕인 겸손을 거기서 보였는데. 2번 정도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받을 건데. 2번 양보하고 3번째 받을 건데 한 번만 요구했나 보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막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류사쿠는 다시 찾아간 게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여운형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반대적으로 그만큼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조직이 있었다는 네, 거죠. 조직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그 건준의 지부가 창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할 때부터 물밑으로 그 건국동맹이 꽤 뿌리가 넓은 폭넓은 조직이었던 거죠. 제가 좀 보니까 해방 후 보름 만에 8월 말까지 전국 지방에 145개를 만들었대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이전에 벌써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정당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치밀한 조직은 못했던 거고. 결국 여운형은 총독부로부터 치안권과 행정권을 인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권한을 받은 거예요. 총독부로부터 인계를 받은 거죠. 치안권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거잖아요. 조직적으로. 그렇죠. 조직적 역량도 있었고 그래서 자경대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의 민중들을 살해할까 봐. 홧김에. 가는 김에. 막 폭탄 터뜨리고 막 그럴까 봐. 반대로 그 친일파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를 개인적인 할까 봐. 사적 복수가 자행될까 봐. 둘 다를 막은 거죠. 네. 저희들은 이제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패망했고 항복하고 물러가는 애들이니까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정당 같은 조직이었고 최초의 지방자치 조직이기도 했어요. 각 지역별로 그 지부가 다 있었으니까. 네. 남한 지역에는 여운형이 주로 주도를 했고 북한 지역에는 조만식이 주도를 합니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국사책에도 나오는. 당시에 조만식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민당 계열인데 한민당 계열은 건준한테 주도권을 뺏길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건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건준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정통성이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에 있다. 핑계죠. 나중에 그 임시정부도 싫어요. 이 사람들. 그 폄훼하고 싶어서. 그렇죠. 폄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치고 나가니까 안 돼. 그 브레이크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어떤 한민당 계열이나 그쪽이 이제 돈이 있고 엘리트가 있고 유명세가 있고 막 세력이 크니까 건준도 세력을 많이 빼앗겨요. 그러면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좌익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임정이 급속도로 좌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민당 계열의 사람들로 많이 인력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박헌영 등의 공산주의 계열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박헌영과 여운형은 계속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여운형은 끝까지 여운형이 주장했던 한 가지는 좌우 합작입니다. 좌파 우파 가리지 말고 같이 하자. 그것 때문에 좌파 진영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좌파에서는 어떻게 저런 놈들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좌파 계열에서 특히 박헌영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자적으로 건준 내부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해버려요. 이건 굉장히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그만큼 이제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 인민공화국을 인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인공이 나중에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혼동이 되는데 초창기의 인공은 건준이 만든 국가였고 나중에 인공은 북한을 의미하는 거죠. 저부터가 벌써 이름이 이러니까. 네, 인공 그러면 벌써 좌익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건준 지부들은 건국준비위원회 지역 지부가 아니라 인민위원회가 되는 거죠. 인공의 산하 조직이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9월 달에 8월 달에 해방되고 한 달 있다가 9월 달에 이제 메가더가 상륙을 하죠. 네. 미군이 상륙해서 이 사람들 뭐야 집에 가. 그냥 해산시켜버려요.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당신들 뭐야 집에 가. 뭐 그 사람들은 저 임정도 뭐 부정해요. 임정 그런 거 없어. 몰라 집에 가. 미군정이 유일한 정권이다. 그리고 미군정이 남한 총선거에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승만과 같은 노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중에 그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준비된 조직이 있는데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랬으면 남북한이 훨씬 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비평하는 미국의 언론인이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이때 예. 그 CIA가 그때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군정이 와서 예. 박헌영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의외로 그 남한 내 좌파 정권이 생길까 굉장히 우려해서 그렇다는 그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4.19 때도 그랬고 그 미국의 판단이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은 항상 원하는 게 이 남한 지역 또는 북한 지역 한반도 전체 아니면 아시아에 또 남미에 중미에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의 교두보가 되는 걸 예. 무조건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시는 미국도 엄청난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였거든요. 뭐 메카시즘 열풍이 분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정에 방해되는 거 조직들은 건준, 임시정부 다 해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민족 자주적인 우리가 직접 만든 조직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막을 내려버리게 되는데 그 건준 세력들의 상당수는 이제 좌파 정당을 만들어서 잔존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건준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게 없지만 좀 더 진보했으면 좀 더 발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좀 더 이념적으로 세련되고. 예. 건준은 남북한 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토종 조직이었고 네. 차라리 미군정이나 소련 군정이 그 외부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세력들, 김일성이나 이승만. 이런 세력들 다 배제해버리고 건준에게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게다가 거기에서 미군정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어서 예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은 자기들도 사람이 없으니까 건준도 싫다, 이도 싫다 하니까 결국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을 시켰던 거 아니에요. 일제 때 경찰도 그대로 쓰고 네. 인력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결정인데 이렇게 보면 건준이 좌파적 성격을 띄었던 것이 미국의 비위를 거슬렸다. 그렇겠죠. 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네. 가장 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건준 뒤로는 이제 조선인민당이라는 게 이제 여운형에 설립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조선인민당은 뭐 임정 세력이 비토하는 바람에 허사로 돌아가고 그 강경 좌파들 그러니까 건준 내 강경 좌파들 박헌영 세력들은 이탈해서 남조선 당시까지 있었던 작은 남조선 신민당 또는 조선공산당 이 조선공산당은 조봉암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선명한데요. 선명하죠. 이런 당을 통합해서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남조선 노동당은 엄청 유명하죠. 네, 저희 다 역사에 있는 거라서 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거 한 15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이름 함부로 말하면 안 됐었어요.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한 거죠. 네. 예.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노당. 이 남노당만 남기고 건준은 역사에 사라진 거예요. 좌우 합작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여운이 형이 그런 면에서 좌한테도 욕을 먹고 양쪽이 결국 이제 정말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네, 이런 식의 평가를 들을 만했죠. 항상 중도에서 뭔가를 아우르고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서 욕을 먹습니다. 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 누가 떠오르는지 언급을. 100만 원티 양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남로당의 역사는 딴지일보에서 시작됩니다. 원 명칭은 남녀 불꽃 노동당이라고. 딱 제 취향인데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했는데 딴지일보에서 초창기 딴지일보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서
남로당이란 그 무서운 이름을 그 딴지일보에서 갖다가 되게 이제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가치를 전복하는 거죠. 포털에서 찾아봤더니 딴지 남로당을 쳐봤더니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뭐 나옵니까? 내숭과 가식의 구태를 청산하고 지역 계층 성별 간의 상호 불감증을 극복하는 그 후로 중략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딴지일보 편집장을 맡고 있는 그 너구리 네. 편집장의 작품일 거예요. 남로당 선언문. 너무 멋있어요. 내숭과 네. 가식의 구태를 청산하고. 중요하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예. 이게 아니고 46년 11월 23일에 결성된 자생적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초대 당수가 여운형이었고 나중에 이제 축출되고 그다음에 허헌, 그다음에 박헌영이 뒤를 잇게 되죠. 실질적으로 박헌영이 주도하게 됩니다. 여운형은 좌우합작을 추진하다가 축출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남로당은 계속 점점 더 강경한 좌파 노선을 견지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승만의 단독 선거에 의한 단독 정부 수립론, 그 단정론에 저항하면서 뭐 그 반탁 운동 이런 걸 막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노농 투쟁, 그러니까 노동자 봉기, 농민 봉기 이런 거 주도 많이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제주의 4.3이죠.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또 여순 반란 사건도 있고요. 이때 남로당이 주도했던 파업이나 소요사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는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사실은 당원들도 모르게 49년 6월에 전쟁 전에 남로당은 북조선 노동당과 합당을 합니다. 박헌영도 월북을 이미 한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했죠. 네, 뭐 전쟁 전에는 그때는 뭐 예. 그러면서 양쪽 남조선 노동당과 북조선 노동당이 합당해서 조선 노동당이 됩니다. 반쪽씩 만났으니까 뭐 정확한 네이밍이죠. 아주 네. 선명하고. 그런데 남한 내에서는 꾸준히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남로당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군이 남한에 진주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남로당 딱지를 떼고 조선노동당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줘가지고 해방 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공산당 그건 남로당이다. 남로당. 그렇게 어떤 기호적으로 남게 됩니다.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부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거죠. 네. 예. 이승만은 해방 직후에 재헌 과정에서 대한민국 형법보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58년도죠. 예.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좌파 정당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고 전쟁 끝나고 막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좌파 정당은 실종돼 버리는 거죠. 뭐 남당 사람들 박헌영 비롯해서 남당 인사들은 대부분 월북하고 거기서 이제 전쟁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숙청을 당하고. 참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는 박헌영이 미국의 스파이였다 하고 처단한 건 전 너무 그 죄명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권력이죠. 김일성이 정권을 잡는 데 방해가 되는 인물은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죠. 예. 남북이 똑같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권력이 움직이는 패턴이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다 보면 동일합니다.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저희 이름만 바꿨다고 얘기만 했지. 그렇게 남로당을 사라져버리게 만든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죠. 예, 열린우리당 시절에 참여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열린우리당 우리당 내부에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 천정배 전 의원이 이분이랑 뭐 151명이 다 같이 발의를 했는데 물론 다른 법안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거 아주 그냥 잡혀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학법 등등해서. 2016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거죠. 아주 구악. 이거 박정희 같은 사람이 와서 구악 일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기는커녕 테러방지법 같은 게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역사는 언제쯤이나 발전을 좀 하려는지. 그렇게 해서 좌익 정당의 역사는 끝이 나버립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 진보 정당의 매국노 여기서 끝나냐? 아니 그건 아니고 좌익이 아닌 진보 정당이 한 번 또 생깁니다. 사실 그걸 만든 조봉암은 좌익 출신이죠. 네, 원래. 조선공산당 창당에 일조했던 사람이고 인천에서 그러다 이제 전향을 하죠. 난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버렸다. 사회주의를 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진보주의자가 됐는데 또 나옵니다. 54년도에 4.4.5 개헌이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라서 이때 이제 반자유당 세력들이 막 탈당하기도 하고 막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더는 못 참겠다. 예, 이승만의 저항을 하면서. 근데 그 반 이승만 세력이 규합되는 과정에 조봉암이 합류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조봉암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 땅이 있었던 분들이시라니까요. 저 사람 우리 땅 뺏어온 사람이 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반 이승만 세력조차도 보수 우익 자유주의들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조봉암은 밀려납니다. 조봉암은
그 세력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혁신계, 이 혁신이라는 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강경파들을 보통 이러죠. 혁신계들이 이제 별도로 모이게 되는데 이 혁신계에 사실 임시정부 출신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어떤 좌파, 우파의 그 잣대를 대보면은 대한민국 초대 정부라든가 뭐 자유당 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정권들이 임시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극우파 정권인 거예요. 그렇죠. 임시정부의 어떤 강령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좌파적이고 진보적입니다. 이 임정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봉하면 별로 위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우린 더 했는데 임정 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조봉암하고 같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지만 이해가 가는 일이죠. 조봉암, 서상일, 김성숙, 박기출 이런 사람입니다. 서상일은 조봉암과 사사건건 대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모인 혁신계의 창당 준비를 하면서 내세운 강령이 우리는 공산 독재도 반대하지만 물론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배격한다. 지금 해도 멋진 말인데요. 멋진 말이죠. 양쪽을 다 배격한다. 이러니까 안티가 많이 생기지. 50-50해서 100만 안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 무능한 보수 세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 전쟁 뒤에요, 이건. 예.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진보당 창당 추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진보당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백색 테러, 방해 공작이 막 벌어지는 거죠. 대단했겠어요. 뭐 사무실에서 뭐 창당 작업하면 막 들어와 다 때려 부시고 막 뒤집어 엎고.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 예, 다행인 거죠. 죽은 사람도 있겠죠. 예. 56년에 3대 대선이 창당 작업 와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당 작업을 채 마무리하기 전에 대선 후보를 내야 돼요. 대단한 역량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상일과 조봉암이 많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조봉암은 끝까지 서상일은 단독 대선 후보로 자기를 추대해달라라는 입장이었고 조봉암은 그러지 말고 표결을 하자. 근데 표결했더니 조봉암이 이겼어요. 조봉암파가 더 많았던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박기출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조봉암이 대선 후보로 나갑니다. 그 뒤에 이제 선거 과정은 조봉암이 이제 당시 그 의문의 돌연사를 하신 신익희 후보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조봉암 주변인들의 회고에 의하면 조봉암은 단일화 작업에서 자기가 양보할 걸 미리 결심을 하고 있었고 소수파라는 거 아니까 대신에 이 단일화 작업을 너무 빠르게 발표하는 건 좋지 않다. 왜? 이승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끝까지 시간을 끌다가 최후에 이승만이 무슨 짓을 하기 전에 막판에 가서 단일화를 발표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기도 전에 조봉암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익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네요. 예, 드라마틱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예상을 하는가. 누구든지 자기의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냐. 실제로도 그래왔고요. 실제로 그래왔고요. 뭐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이 죽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 당시에 결국은 이제 조봉암이 야권 단독 후보가 되고 그때 이제 신익희 후보가 죽기 전에 한강 백사장 그 모래사장에서 그 야당 후보 선거 연설을 해요. 네. 30만이 모였답니다. 30만이. 그때 서울의 인구가 얼마였을 텐데. 제가 어렴풋 기억하는 200만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대단한 인파가 모였던 거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도 아니고 그 힘든 그 모래밭에 막 물에 빠져가면서 막 나무에 올라가면서 막 30만이 모였다고 하고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용산 일대 도로가 마비되고 그 전차 운행이 중단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승만이 겁을 먹을만 하네요. 겁을 먹을만 하죠. 예. 뭐 그랬던 일화가 있고 또 단독 후보로 얼결에 단독 후보가 돼버린 조봉암.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자경화를 우리에게 땅을 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분이 농지개혁을 안 했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이승만은 약간 좀 심각하게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진보당 조봉암파를 갖다가 뭐 잡아가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 자행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진보개혁 운동하면 폐가 망신한다, 병신된다, 뭐 이런 얘기 퍼지죠. 네. 이때 젊은 계층으로 성장한 분들이 딱 저희 부모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80년대 저희 또래한테 또 똑같이 또 그런 거 하다가 반신불수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비장한 거죠. 근데 80년대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부를 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끌려와서 맞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 것도 많은데 그 트렌드가 시작된 게 이때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운동을 하느냐,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 한번 부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세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심지어 선거 운동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 직전에 며칠 동안은 대선 후보였던 조봉암이 잠적을 할 정도로 테러 위협 때문에 어디 숨어 있었던 거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때 이때 저희 나라 총기 자유화였나요? 이때는 이제 고대 그 무술의 고수들이 많았는지 닌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총기는 군부 아니면 거의 없었고 전쟁 끝났기 때문에 총기 소유 같은 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겠죠. 밀반입 뭐 이런 거. 그 선거 결과는 조봉암이 24% 득표를 했고 한민당 계열의 기권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득표를 한 게 그러니까 한민당 계열이 조봉암이 그 농지 줘서 싫어했던. 싫어해가지고 기권하자, 뭐 조봉암 찍지 마라 막 그랬는데도 24% 득표를 한 게 이게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역사상 가장 최고 득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수치를 보면서 기권을 했는데도 24%. 그렇죠. 24%. 진보 계열의 후보가 대선이건 총선이건 나가서 받은 최다 득표가 24%입니다. 게다가 플러스 부정선거. 부정선거도 있었을 거고. 그때 뭐 이제 뭐 부정선거 다양하게 발생했다는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네.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의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정말 대단. 근데 이때 국민들의 의식이 이런 진보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이승만이 실정을 하고 있었다는 그게 더 그런 컸을 의미죠. 거고. 그다음에 조봉암이라는 그 어떤 개인에 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농지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했던 사람이고 네. 또 그 조봉암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탁월한 정치인이었죠. 대한민국을 구하신 분 맞나요? 예. 근데 어차피 선거에 졌으니까 대선에서 낙선을 하게 된 거고 그 뒤에 진보당의 창당 작업이 계속되는데 계속 테러가 따라다닙니다. 창당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다 결국은 야 이거 냅두면 진짜 진보당이 생기겠다. 이러면 다음 선거 진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검찰이 나서가지고 그 조봉암을 간첩죄, 국보법 위반 및 불법 무기 소지죄 혐의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와요. 아니 무죄가 아니고 5년밖에 안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사상 최고의 그 사법파동 뭐 이런 거죠. 그 사법파동이 아니고 반공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깽판을 쳐요. 정말 너무하네요. 너무해요. 판사가 빨갱이 아니냐, 뭐 이 사형감인데 왜 5년밖에 안 주냐, 뭐 이런 거죠.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 조봉암에 대한 기소에서 검찰이 채택한 증거 자료가 다 엉터리 조작이었다는 게 속속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오죽했으면 법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나왔죠. 59년 2월 달에 대법원에서 조봉암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7월 16일에 유명한 옥중 성명을 내고 7월 31일 조봉암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속전속결로. 이렇게 해서 해방 이후 최초로 등장한 비좌익계 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화는 끝나버려요. 좀 허망합니다. 네, 좀 허망하죠. 그렇게 남한 사회에서 진보당의 명맥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사는 끝을 내야 되는데 재등장을 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뭐 진보정당 없었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진보정당 없었습니다. 진보는커녕 말만 꺼내도 잡혀가는 시절에. 그 시절엔 거의 이제 대학가에서 이념 서클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몇 년이지. 지하 운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도권 정당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80년대에 들어오면 운동권 사이에서는 정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네. 불법 그때 막 뭐 이론적 배경 많이 나오죠. 뭐 신식 국독자 같은 거 기억하세요 혹시?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그거의 약자죠. 나이가 좀 젊으신 청취자분들은 저희 뭔 저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니까 너무 유념치 마세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예. 정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제도권 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개량주의로 오히려 몰리는. 개량주의. 예. 그 운동권 계열에서는 개량주의로 몰리면 거의 사형 선고죠. 거의 뭐 없는 취급받는 거죠. 예,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뭐 한겨레 민주당 또는 뭐 민중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소규모로. 민중당 하면 또 저희 김문수와 이재호를 빼놓을 예.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출신입니다. 장기표. 예. 노동운동가들 중심으로 이제 대중정당을 건설하자는 논의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임시로 그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서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해 국민승리 20일이라는 조직이 건설되고
그 유명한 권영길 씨를 대선 후보로 출마시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셨냐고.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안경 쓰고 나와서. 그분은 이제 언론노조 출신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비슷한 시기에 약간 늦게 청년 진보당이라는 소규모 정당이 등장하고 사회당으로 계승되면서, 즉 민노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승리 21이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고 그 민노당과 사회당이라는 두 계열의 진보 정당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진보 정당들이죠. 네. 이 둘이 좌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회당은 약간 좌파적 성격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물론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오히려 폭력혁명은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다가 민주당이 2002년 대선을 거치고 2003년 탄핵 정국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2004년 총선에서 권영길, 조승수 두 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냅니다. 조승수 의원. 예. 그리고 정당 득표율,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정당 득표율 13%라는 경이적인 득표를 하죠. 대단한데요? 그래서 비례대표 8명, 합쳐서 10석. 최초의, 그래서 무려 44년 만에 진보정당 원내 진출의 쾌거를 이루고 1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걸로 끝나요. 다시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보신당이 분리되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종북 논란이 계속 뿌리 깊게 나오죠. 예. 이 종북 논란은 80년대 운동권 이래로 우리나라 진보 계열 어떤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진보 계열 내에 고질적인 문제로 남습니다. 난감하니까 논평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던져놓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종북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다가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리되어 나가죠. 네. 그것도 역시 이제 북한과의 연계 문제 때문에 1심의 사건으로 된 거고요. 남아있던 민주당은 이제 열린우리당 해산 뒤에 만들어진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 그리고 분리되어 나갔던 진보신당을 다시 탈당한 세력들과 연합하여 통합진보당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합진보당은 막 선거를 거치면서 막 난리가 나죠.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경기동부 논란이 확산되면서. 또 경기동부하면 또 우리 물뚱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부분에서는 제 잘못이 좀 있죠. 예. 하지만 저는 뭐 틀린 소리 한 적은 없어요. 시점이 문제였죠. 빠르게 넘어갑시다. 재밌다니까. 통합진보당은 다시 갈라지게 되고 여기서 탈당한 세력이 정의당을 만들고 남아있던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재 판결에서 강제 해산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헌재 판결문을 듣는 순간에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30년 전의 판결문인가 아닌가. 조봉암 시대의 판결문이죠. 네. 예. 지금도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말이 된 저는 그래서 정말 제 귀를 의심했었던 생각이 나요. 어이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 레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걸 또 정권 차원에서 이용을 한다. 네. 뭐 이런 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설마 해산은 되겠느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해방 이후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우리 선배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있던 레드 컴플렉스는 아직 말끔히 씻어지지 않았다. 많이 남아있다. 많이요. 아주 많이. 그리고 청년진보당을 계승하던 이제 사회당, 금민대표의 사회당. 금민대표의 사회당은 언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당입니다. 근데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철 광고 같은 걸 했대요. 네. 대선 때. 네. 금민대표가 대선 후보로 무려 출마해서. 근데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는 걸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데 사회당이라는 이름, 당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기본소득 얘기만 물어본다. 기본소득 얘기는 녹색당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왔어요. 해요. 네, 이제. 이건 꽤 전에 얘기고.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 그 사회당이 이제 진보신당과 합류해서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현재 노동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흐름과 또 별개로 자생적으로 국제적인 그 환경주의의 흐름과 연관되어 새롭게 생겨난 진보정당이 하나 있으니 녹색당. 자,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서 이번 선거 지금 여러분들 투표하고 계시는 그 선거에 출마한 정당들의 존재가 다 설명되는 거죠. 공화당의 뿌리를 둔 새누리당, 한민당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에서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탈당 후 창당으로 이어지는 국민의당, 진보정당의 어지러운 통합과 분리의 결과로 지금 탄생해버린 정의당, 꿋꿋하게 순혈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노동당, 자생적인 환경주의 정당 녹색당, 이렇게 정당들입니다. 여기에 언급 안 된 그 기타 소수 정당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언급해드리기 힘들어요. 제 친반연대 굉장히 좋아하는데.
친반년대, 예, 저 기독자유당. 기독 개신교 쪽에 계신 분들 그 굉장히 카톡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시던데요. 기독자유당이요? 네, 네. 설마 의사가 안 나오겠죠?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선거에 네네.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자, 기나긴 시간을 거쳐 정말 역사 60년을 달려왔네요.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해방 이후의 정당사에 대한 무리한 요약이었습니다. 그 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본 내용은 마무리가 된 거죠. 이거를 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은 좀 더 조리 있고 좀 더 날차게 준비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너무 빨리 결정됐어요. 그 홍승아님께 구조 요청을 보낸 것도 너무 급하게 갔고.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미리 좀 준비하고 좀 더 전문 인력이 물뚱님과 같이 방송을 했으면 훨씬 더 빛났을 프로였는데. 아유, 그건 아니고 너무 잘해주셔서 전 감사하고요. 저 이렇게 만담식으로 이러지 마요. 이 대본조차,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팟캐스트 방송이고 뭘 할 때 꼭 이렇게 원고를 다 써오는 편인데, 사실 쪽대본처럼 막 밤새가면서 써가지고 겨우겨우 녹음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통감을 합니다. 너무 아쉽고 부족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진짜 각 잡고 수십 편짜리 장편으로 한번.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도 한 편 그렇죠. 정도는 할애할 네. 만치 굉장히 비중 있는 분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공화국별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뭐 제1공화국, 제2공화국 하면서 그때그때 벌어진 진짜 제가 시간 관계상 빼먹은 재밌는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짚어가면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가게도 족보까지 뒤져가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물뚱님한테 그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요. 예. 이게 7시간으로는 대한민국 정당사를 요약하기도 힘든 짧은 시간이죠. 그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장편으로 한번 제대로 구석구석 뒤져볼 것을 그냥 어렵지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참고자료 같은 거 보다 저도 느낀 건데, 아니 그 학자분들, 교수님들 이런 정당사, 대한민국 정치사 이거 좀 재밌게 써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재밌을 부분이 없잖아요. 뭐 이합집산했다, 암살당하고 이런 걸 어떻게 낄낄낄 웃으면서. 아니 낄낄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평소문 정도만 써주셔도 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한자는 이렇게 많이 쓰시고 어려운 말 이렇게 많이 쓰시는지 읽는데 막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아주 쉽고 평이하게 다룬 일반인들 대상의 정치사 관련, 정당사 관련 책이나 자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도 되게 통감을 하는 게, 물뚱님이 자료를 주시기 전에 저도 괜히 이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도저히 저는 다 논문이죠, 뭐. 네, 저는 화면으로 보는 게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는데 아무리 봐도 그 얘기가 같고 저 얘기가 문장이 넘어가질 않아요, 문장이. 되게 그랬는데 이것을 그나마 제가 괜히 물뚱님을 추켜세워드릴 필요도 없지만 이런 걸 이 원고를 통해서 아주 그래도 쉽게 그나마 굵직한 사건을 결코 넘기지 말아야 될 사건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셨던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의 정치를 바라보기 위해선 과거에 어제의 정당을 알아야 되고, 어제의 정당을 알게 되면 오늘날의 정당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오늘날의 정당들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면 미래에 어떤 정당들이 나타날 것인가, 오늘날의 정당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또 보이게 됩니다. 역사만큼 좋은 선생은 없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은 다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역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학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책을 어렵게 써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시리즈를 진짜 무리하게나마 하겠다고 나선 거고, 여러분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깨알 같은 글자들을 찾아보고 막 마우스 클릭질해 가면서 검색도 하고 책도 보고 막 그러면서 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가시질 않네요. 네. 물뚱님이 다음 책 제목은 벌써 정해졌네요. 한국 정당. 안 돼. 너무 힘들어. 책 안 팔려. 문제는 안 팔릴 거예요. 아무도 안 사.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7부작에 걸쳐서 대한민국 정당사를 마무리한 사이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제20대 총선 투표 날입니다. 결과가 몹시 궁금합니다, 진짜. 몇 시간 후에 네.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은 중에 혹시 저희들한테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실 분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투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려하지 마시고. 전략 투표할 필요도 없고. 그 전략 다 틀려요. 안 맞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후보를 찍으면 됩니다. 뭐 정당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정당 찍으시고 후보가 마음에 든다고 후보 찍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후보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그 뭐 주변 사람 신경 씁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누구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알면 심각한 문제예요. 비밀 투표 보장돼 있다. 네, 비밀투표 공개되면 투표의 기본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의 투표라는 것은 각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투표했을 때 그때 배분에 따라 구성되는 의석이 나오고 그 의석의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는 게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 진짜 어설프게 전략 생각하고 이러는 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살아가면 됩니다. 대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하면 투표는 하시라고.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이미 이 방송 들으실 만한 분은 이미 하고 오셨을 가능성이 많죠. 성질 급하신 분들은 사전 투표했을지도 모르고 사전 투표 제도가 꽤 편하더라고요, 저도. 예. 그렇게 그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그 권리이자 의무이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그 투표 어지간하면 꼭 하시라. 권리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의무를 불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굉장히 그 엄숙하고 심각한 얘기들을 웃으면서 설명을 드렸던 경향이 있죠. 네, 저도 조금. 예. 그 사람들, 그분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이 국가 사회에 건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투표권 같은 거 그런 제도 같은 거 하나도 없던 시절에 일본하고 싸우다가 미국하고 싸우다가 북한하고 싸우다가 또 이승만과 싸우다가 자기 목숨 바치고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분들이 그 소중한 삶과 소중한 재산과 소중한 가족 관계를 다 망쳐가며 피를 흘려가며 반신불수가 되고 실종되고 죽음을 당해가면서 만들어낸 게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단 한 장, 두 장이죠. 그 투표권들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쉽게 버리기가 힘든 거죠. 예. 나한테 이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겠는가. 그 옛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막 뭐 꼰대 얘기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전 그거 생각하면은 막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예. 여러분들도 그 가치를 뭐 완전히 그렇게 막 심각해지고 긴장하고 그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1g만이라도 생각을 해 주시라. 선조들이 여러분에게 드린 선물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되게 좋은 말씀 남겨주셨네요. 우리나라 정치가 불만스럽죠. 형편없잖아요. 네. 엉망이고 지금 뭐 아까 헌재 판결로 해서 정당이 해산되는 판이고 국가보안법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 솔직히 뭐 민주화 투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 뭐 그렇죠. 오늘 그렇죠. 투표일에서만 말을 못하겠네. 참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역사가 있다이냐. 우리나라 이 땅의 정치는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런 땅에 태어났냐라고 한탄하기에는 그 정도라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이다. 라는 말을 위로인지 뭔지 모르지만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물뚱님 말씀 중에 그게 되게 마음에 남네요. 그래도 저희는 승리를 경험해본 그 DJ나 노무현 대통령 승리를 투표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해본 세대였고 그 이후의 세대는 없었다란 말이 좀 많이 마음에 남아서 제 세대는 물론 다 하셨겠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 그런 승리를 못 봤던 친구들 위해서도 저희들이 꾸준히 민주적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힘 빼고 천천히 가셔야 돼요. 저는 이 코너가 원래 진행자가 손병희 가수님이잖아요. 네. 그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천천히 각자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자는 거죠. 지나치게 달려가면 금방 쓰러져요. 역사는 그렇게 짧은 거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드시고 천천히 길게 보고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훈훈한 마무리신데요. 이거 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여기서 마치는 거고요. 네. 다음 시간은 뭐 할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나투데이의 본연으로 돌아와서 손병희님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또 마련해가지고 나투데이 얘기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민라디오 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7부작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 홍승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예,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